2025년 필리핀 해에 거대 운석이 떨어질 것이고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큰 피해를 입는다. 오늘 전할 예언을 듣고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한가운데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며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도 엄청난 충격이 닥칠 수도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직경 약 300m의 운석이 2025년 7월 5일 태평양 쪽 바다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대비하십시오. 얼핏 들으면 도시괴담 같지만 이 이야기는 2022년 무렵 일본의 유명 인터넷 게시판에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어떤 인물이 올린 예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미래인의 2025년 예언은 처음엔 사람들에게 그저 또 하나의 장난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람이 남긴 글 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기를 상당히 정확히 지목했다거나 일본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른바 22세기 미래인 예언으로 큰 화제가 되었죠. 그러나 이 예언이 더욱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는 별도로 알려진 예언들과의 묘한 교집합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만화가의 작품 내가 본 미래에는 2025년 7월 5일 무언가 끔찍한 대재앙이 닥친다고 쓰여 있었고 미국 NASA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했다는 이론물리학자 역시 필리핀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진다는 비슷한 시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일본 인터넷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2025년 7월 5일이라는 날짜가 오싹한 미스터리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같은 태평양 권역에 속해 있어 만약 거대한 운석이 진짜 떨어진다면 국군 전체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우려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미래인의 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5년 6월 일본 정부가 긴급 정보를 발표합니다. TV 뉴스에선 연일 운석 충돌 시뮬레이션이 나옵니다. 과연 운석이 실제로 떨어질 것인가 혹은 공포를 조장하는 헛소문인가. 사람들이 고민하고 어수선해질 무렵 돌연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 무렵부터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 모든 매체는 운석 관련 소식만 다루었으며 오락 프로그램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미래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나는 학생이었는데 솔직히 운석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장난처럼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7월이 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가족들도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조금씩 동요했지만 설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겠어? 라는 심리가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정부가 대피소를 지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SNS는 운석 얘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생필품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이 예언에 따르면 2025년 7월 5일 아침 일본에서는 정부 지시에 따라 가족 단위로 대피소에 들어갔다가 운석이 태평양에 추락했다는 방송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에 안도한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때 거대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청난 쓰나미가 도쿄를 비롯한 태평양 연안 지역을 휩쓸며 일본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는 2025년 예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입니다. 운석이 떨어진 건 일본의 태평양 쪽 바다인데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미래인이 예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한국에 대해 깊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구과학이나 쓰나미 발생 메커니즘을 조금만 살펴보면 만약 정말로 거대한 운석이 태평양에서 폭발적인 충돌을 일으킨다면 동아시아 전역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반도 역시 대규모 지진파 혹은 해일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해안이나 동해안 저지대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나라에서 벌어진 초대형 재난은 국군 전체에도 파문을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수입하는 많은 물자나 교역로가 일본을 거치거나 태평양 항로를 경유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한국도 결국 불안감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까요? 미래인은 스스로를 22세기에서 왔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이 경험을 했기에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미래에는 이미 이 운석 충돌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을 테고 그 사건을 살아남은 사람이 과거로 돌아와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설정이 되는 셈입니다. 이를 듣는 일부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시간여행은 불가능하다라며 일축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운석 충돌에 이어 사람들을 두 번째로 절망에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 플레어였습니다. 2025년 태양의 활동이 극대화되어 지구의 통신 시스템, 전력망, 인공위성 등에 막대한 혼란을 끼쳤습니다. 대피소에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이 제대로 먹통이 되거나 갑자기 화면이 멋대로 움직이고 전등이 깜빡거리는 이상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동화된 생산 라인이 멈추고 교통망이 붕괴되어 구호물자도 도착하지 않았죠. 미래인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도미노 효과입니다. 한 가지 대형 재난만으로도 국군이 흔들릴 수 있는데 자연재해와 태양 플레어로 인한 기술적 재앙이 연달아 터지면 더블 펀치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런 거대한 재앙 앞에서는 어느 한 국가만 피해를 입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운석이 떨어져 초강력 쓰나미가 발생하면 주변 모든 나라도 전염병처럼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물류와 금융, 에너지, 수급은 국경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니까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단지 재앙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나는 22세기에서 왔지만 모든 병이 치료되고 평균 수명이 180세에 이르는 문명사회에서 살았습니다. 시간여행 또한 흔한 기술이 되었다고요. 즉, 인류는 이런 대재앙을 겪고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대비한 덕분에 수많은 희생을 치르면서도 살아남았고 그런 위기를 발판 삼아 더욱 발전했지요. 그렇기에 내가 이 시점으로 와서 2025년 예언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미스터리하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처한 운명은 우리 스스로가 바꿀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이들이 희망을 느낍니다. 비록 무서울 수 있지만 결국 미래가 암울한 것만은 아니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 속 운석 충돌이 진짜로 일어날지 혹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날지는 아무도 확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이 대비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혹시나 닥칠 대재앙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거나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이런 종류의 2025년 예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국운이 바뀔 것이라느니, 대지진이 온다느니, 특정 연도에 대홍수가 일어난다느니 하는 비슷한 주장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어 왔고 대개는 그대로 지나가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만일을 대비하자는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재해는 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가 너무 늦으면 무방비 상태로 타격을 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진 대비나 태풍 대비처럼 실제로 운석 충돌이나 태양 플레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도 준비해 둔 물품이나 지식은 다른 위기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최근 들어 재난 대비 훈련이 늘고 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는 대형 쓰나미가 잘 안 오니까 괜찮다고 말하지만 일본 동쪽 해상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져 전례 없는 파동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형적으로 직접 쓰나미를 맞지 않는다 해도 전력과 통신, 금융시장 등의 인접 국가의 위기가 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죠. 예언이 미스터리에 그칠지 아니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설마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한 법이라는 건 역사가 증명해왔습니다. 미래인의 또 다른 말에 따르면 타임리프라는 개념도 흥미롭습니다. 22세기에서 몸 자체를 과거로 이동하는 타임트래블이 아니라 기억이나 의식만을 과거로 전송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죠. 그렇다면 거대한 역사의 파장이나 시간여행 역설을 피하면서도 과거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정보가 2025년 예언처럼 세계의 운세를 바꿀 만한 것이라면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인 입장에서는 2025년 즈음이 여러모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스터리 연구자나 점술가, 역술인들도 그 시기를 전후해 국운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와 2025년 예언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2025년경에는 세계 경제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가능성,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더욱 폭발적으로 발전할 가능성, 그리고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급격히 늘 가능성이 충분히 거론되죠. 여기에 혹여 거대 운석이나 대형 태양 플레어 같이 흔치 않은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전 세계가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2세기에서 본 결과 우리는 운석 충돌과 쓰나미 그리고 태양 플레어까지 겪고도 살아남았고
보다 높은 기술력과 긴 수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과거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대비를 했기 때문이죠. 과거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준비된 자가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2025년 7월 5일을 기억해 두십시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만에 하나 재앙이 닥쳐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오직 그날을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무섭지만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견 허무맹랑하게 들리지만 한편으론 준비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 7월 5일이란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 예언과 미스터리에 관한 관심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평온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에게 부디 좋은 미래가 찾아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 희망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모두에게 희망만이 가득한 2025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 예언가들의 예언이 득세하는 요즘 가장 눈길을 끄는 예언들의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2025년 한국의 변곡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 그리고 그 이후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기후 이상 징후가 잦아드는 듯하더니 다시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번갈아 찾아와 세상을 뒤흔드는 모습이 연이어 보입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국면 속에서 어떤 예언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2025년이 변곡점이 되리라. 특히 아시아의 한반도가 갑작스레 중심에 올라설 것이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등장하죠. 그 반도라면 아마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혹하곤 하는 이유는 이런 이야기가 지어낸 환상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기록과 묘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오늘 전하려는 예언들은 모두 2025년 국운, 미래, 운세, 사주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꺼낼 화두는 헝가리의 낯선 이름 보이 페트르일 것입니다. 1. 헝가리의 예언자 보이 페트르가 남긴 예언. 지난 세기 초 헝가리 수도원 지하에 묻혀 있었다는 한 사제의 기록이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보이 페트르. 무심히 흘려보낸다면야 신빙성이 떨어지겠지만 그는 세계대전의 발발 시기나 전염병의 확산, 경제 붕괴 시점 등을 꽤 높은 정확도로 짚어낸 예언가로서 재조명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문헌에는 이렇게 언급됩니다. 동방의 반도에서 사자가 나오리라. 그때가 2025년을 넘긴 후이니 오랫동안 고요하던 그 나라가 새롭게 깨어나 전 세계를 움직일 준비를 마치게 되리라. 그 지도자는 기존 질서를 재편할 힘을 지녔으되 뜻밖에도 정치 경험이 일천한 인물일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이 몰락했다고 여겼던 때에 등장하여 반도의 미래를 바꾸리라. 보이 페트르는 이 예언에서 한국을 직접 특정하진 않았지만 고요한 아침이라는 별칭을 언급했습니다. 곧 이것이 한국이라는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붉은 용과 황금 독수리가 갈등하며 힘을 잃을 때 반도의 사자가 세계의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은 글로벌 패권을 놓고 다투던 중국과 미국이 모두 내부적 문제로 약화되는 사이 한국이 반사 이익과 새 동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으리라는 맥락으로 읽혔습니다. 이때 보이 페트르는 2025에서 2028년 사이에 한국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 경제와 문화를 넘어 영적 리더십까지 갖춘다. 고도 예견했습니다. 그가 어쩌면 과하게 낭만적으로 쓴 것 아닐까 싶지만 이미 맞춘 사건들이 80%를 넘겼다는 이야기가 번져나가면서 학자와 언론들은 그 문헌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이 페트르의 문헌을 들여다보면 국내에서는 소위 탄핵 정국 같은 격변이나 주변 국가들의 재해 가능성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상당한 관심이 쏠린 것이죠. 무엇보다 페트르가 시사한 반도의 사자가 누구냐를 두고 열띤 해석이 오갑니다. 현직 대통령일지 혹은 전혀 새롭게 등장할 지도자인지. 예언은 분명 50대 중반 무렵 군중 앞에 선달하거나 정치를 생업으로 여기지 않았던 자 등의 힌트를 건네지만 이를 그대로 현실에 대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직 답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죠. 2. 중국에서 온 또 다른 메시지. 인디고 차일드, 리우 밍천. 서쪽 대륙에서 날아온 예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현대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존재라 여겨지는 인디고 차일드들 중 중국 윈난성 출신의 리우 밍천이 내놓은 예언도 화제입니다. 인디고 차일드란 주변에 남색 기운을 띤 오라가 있고 초자연적 통찰력이나 직관을 가졌다고 알려진 이들을 가리키지요. 리우 밍천은 자칭 전생의 티베트 고승이었으며 4살 무렵부터 티베트어를 구사하고 초월적 명상법을 설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025년이 오기 전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길 것을 예견했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이후 양국이 갈등을 딛고 오히려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 거라는 긍정적인 미래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에서 3명의 지도자가 출연해 정당 시스템을 해체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치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죠. 세 사람이 경쟁하고 대립하겠지만 결국 2026년 중반에 합류하여 하나가 된다. 왕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5산이 다시 모인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과거와 다른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이에 맞춰 주변 국가들도 새로운 체제 속에서 한반도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5산이 무엇인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무속적이거나 정치적 혹은 지리적 암시라고도 하죠. 한반도에 놓인 주요 산맥의 재통합이라는 의견, 고대부터 내려온 신성한 5기운의 재결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가 지적한 시점이 2025에서 2026년이고 한국 정치에 커다란 변동이 생기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에서는 대부분 해석이 일치합니다. 3. 한국 내부의 이목, 대통령의 사주와 운세. 해외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귀에 솔깃하긴 하나 우리의 궁금증은 결국 지금 대통령은 탄핵될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가로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최근 국내 명리학자나 무속인들 사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사주가 화제입니다. 흥미로운 건 다수가 탄핵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도 최종적으로 직을 유지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스님은 대통령의 사주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관이 무려 4개나 들어있다. 나라의 녹을 먹을 운명이라는 뜻이다. 천성이 강직하면서도 구설에 시달릴 운세가 많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 그 구설수는 사라진다. 내가 보기엔 오방의 문이 모두 열렸다. 다칠 일이 없을 것이다. 설령 얽히는 일이 생겨도 극복이 가능하니 임기를 끝까지 이어나갈 기세가 강하다. 이 스님은 관제수가 따라붙을 수는 있어도 중도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국운이 급변하는 시기에 대통령이 사라질 운명이라면 애초부터 관이 4개 들어있는 귀한 사주를 받아들고 태어나지 않았을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른 명리학자의 해석도 있습니다. 설윤정사는 대통령에게 경금 일간이 강하게 깔려 있다고 말하며 2024에서 2025년에 찾아오는 천라지망이 결코 쉬운 운세는 아니지만 경금이 그물을 찢고 나올 힘을 지녔기에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을 거라 분석했죠. 말하자면 사주의 구조상 큰 장애물이 닥치긴 하되 그것이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내쫓길 수준의 파탄으로 귀결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4. 정감록과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기타 전승. 한국 민간에서 오랫동안 비결서로 전해진 정감록에도 2025년과 관련한 이야기를 연계하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정감록은 원래부터 진인이 나타나 세상 질서를 바꾼다는 주제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텍스트에는 연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수백 년간 구전되면서 수많은 설이 덧붙여졌습니다. 그 중에는 정확한 시기가 2025년, 2026년 부근일 것이다라 말하는 이들도 있죠. 서양 쪽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가 동방에서 법을 지키는 자가 서구 세계에 큰 변동을 일으킬 것이라 예언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해석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역사가와 번역가들이 이 구절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강자가 부상의 기존 패권을 흔들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인식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휩쓰는 환경위기나 경제 붕괴가 한반도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는 추측이 뒤따르면서 그 시기를 2025년으로 보는 예언들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5. 새 지도자의 정체. 그렇다면 보이 페트르가 말한 동방의 사자나 리우 밍천이 말한 새로운 지도자들, 정감록에서 전해지는 대의는 누구일까요? 공통된 키워드는 기존 정치권에서 오래 활동해온 인물이 아닐 가능성, 환경과 기술 분야에 눈부신 식견이 있을 것, 탄핵을 불러올 만한 위기 속에서 급부상할 수도 있다 같은 것들입니다. 또 오늘 중심에서 다루고 있는 대통령 탄핵설과 극복 여부가 여기에 교묘히 맞물립니다. 예언을 조금 더 크게 해석하면 현직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맞으면서 전무후무한 격변이 일어날 테고 그 난세 속에서 어쩌면 새로운 정치 주체나 연립 구조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명리학적으로나 스님들의 견해나 거의 대부분 결국 대통령이 자리를 유지한다고 말하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지도자는 어쩌면 대통령 곁에서 혹은 야권, 무소속 진영에서 탄생하여 한판 승부 끝에 공생하거나 연합하는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예언이라는 게 늘 정확한 사실을 예측하기보다 여러 갈래 시나리오를 암시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떠올리면 결국 어느 쪽이 맞았다 틀렸다고 결론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6. 2025년 국은 과연 어디로 흐를 것인가? 동서양 가리지 않고
2025년이 우리 국운과 미래를 뒤바꿀 전환기로 거론되는 근거 중 하나는 바로 주변 국가들의 혼란 속에서 한국이 상대적 우위를 얻을 가능성에 있습니다. 리우 밍천이 예언에서 강조했던 중국의 대홍수와 지진 그리고 일본의 대규모 자연재해는 다른 예언서나 과학적 시뮬레이션과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도카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대지진 위험, 중국 내륙의 댐 붕괴나 홍수 가능성은 이미 학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보이 페트르 문헌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섬나라가 물에 잠길 때 반도의 사람들은 흔들림을 적게 겪으리라. 그들을 피해 줄이듯 넘어와 반도의 문을 두드릴 것이니 그곳이 곧 새로이 피어나는 정원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일본이 대지진이나 쓰나미로 큰 재앙을 겪으면서 대규모 이주가 한국으로 몰려들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불안, 북쪽 지역의 미지수, 일본의 위기가 한국을 어쩔 수 없이 안정적 중재자로 끌어올리리라는 전망도 붙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술, 문화 경쟁력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한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2025년이 지나면 불안과 기회가 맞물려 폭발하는 시점이 될 거라는 분석이 이어집니다. 7. 탄핵 불가와 새로운 시대라는 결론. 우리가 말하는 탄핵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불안이 가중되며 해묵은 갈등이 터져나오는 계기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탄핵이 시도된다 해도 사주나 예언을 근거로 궁극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기엔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한 여러 시각은 희한할 정도로 결국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방향으로 모아집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보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지지자들이 꾸며낸 미신적 관측 아니냐. 하지만 사실 보이 페트르 문헌이나 인디고 차일드 예언 등 해외에서 파생된 이야기들도 한국 대통령이 전복된다는 뉘앙스보다는 난국 속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생긴다는 정도로 묘사하는 편입니다. 다양한 해석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중간에 변화를 수용하거나 새로운 정파와 결합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리더십으로 재탄생할 수도 있다는 견해지요. 탄핵을 바라는 분들에게는 이런 결론이 달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전부가 아님을 상기하면 예언은 예언일 뿐이라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마땅합니다. 실제 정치 현장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우리의 영역이니까요. 즉, 오늘 이야기 자체가 확정된 운명을 설파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8. 예언이 말해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일. 2025년 과연 어떤 격변이 닥칠까요? 예언, 국운, 운세, 미래, 사주라는 단어들이 뒤섞인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인간의 궁금증을 보여줍니다. 보이 페트르, 리우 밍천, 정감록, 노스트라다무스, 그리고 국내 무속인과 명리학자들까지 그 메시지를 모으면 사실상 결론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한국이 대전환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이 그 시발점이다. 대통령의 운세는 급격한 폭풍을 맞이하나 쉽게 퇴장하지 않는다. 한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 뿌리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낯선 존재를 갈망한다.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가 때로는 가장 낯설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2025년 이후 반도의 나라에선 기존 정치 체제와 더불어 전혀 다른 기운의 지도자가 부상하리라. 그는 먼저 탄핵 비바람을 뚫어낸 자들과 맞서기도 협력하기도 하며 미래의 설계도를 그릴 것이다. 이 문장을 살펴보면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도 유지 쪽을 원하는 이들도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흐름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언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요. 한편 이런 이야기가 기괴한 점은 또 있습니다. 국가적 운세가 이토록 격렬하게 요동치는 시기가 오면 그 말인즉슨 현실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건이 많아진다는 뜻이니까요. 예언대로라면 2025년 이후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와중에 외교적 중재자로서 발돋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며 무엇보다 사회 내부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 전제돼야만 가능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서 다룬 내용들은 먼 옛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내일과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점에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오늘 소개해드린 예언들은 여러 갈래입니다. 헝가리의 사제 보이 페트르가 남긴 비밀 문서, 중국의 인디고 차일드 리우 밍천, 한국 무속계와 명리학자들의 운세 해석, 정감록과 노스트라다무스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기록도 똑같은 문장을 쓰진 않지만 2025년이라는 해를 특별히 지목한다는 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국운상 놀라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점,
그리고 현직 대통령의 사주가 중도에서 폐기되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점은 묘하게 일치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역사는 늘 뜻밖의 길을 따라 흐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 예언들이 공교롭게 비슷한 시점을 말하고 각자 다른 출처에서 비슷한 내용을 전한다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겠죠. 탄핵을 지지하는 이들도, 유지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서로 견해를 달리할 뿐 미래 자체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흥미로운 단서들을 모으고 혹시 정말 2025년에 뭔가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보는 건 인간 본연의 상상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어차피 예언은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역사의 뒤안길을 살펴보면 때때로 기이한 예언들이 실제 사건과 맞물려 세상을 놀라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몫입니다. 다만 변화의 시기에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문제겠죠. 아무런 대비도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낸다면 예언이 현실이 되든 되지 않든 그 시점에 닥칠 혼란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언이 알려주는 가장 유익한 메시지는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말 아닐까요? 2025년 무렵 한국이 어쩌면 세계사의 무대 중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지도자가 부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 그 고민이 중요해지는 셈입니다. 이미 밤은 깊었고 도시는 잔잔한 불빛으로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어쩌면 이 도시 어느 골목에선 누군가가 이번 이야기를 듣고서 벅찬 예감에 잠 못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한낱 허무맹랑한 환상이라며 조소를 보낼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쪽이든 현재 인터넷을 포함하여 사람들의 입소문에 2025년, 예언, 구군, 미래, 운세, 사주라는 단어들이 어지간해서는 가시질 않는다면 그건 이 이야기가 단순히 헛말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매력적인 부분을 품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2025년의 문턱은 결국 우리가 함께 건너야 할 다리입니다. 탄핵이든 유지든 현직 대통령이 극적인 국면을 맞이하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든 그 모든 사건은 이 반도에 사는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참여하게 될 이야기지요. 각각의 예언을 곱씹어보며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직도 길 위를 헤매는 불빛들을 생각해봅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소망, 두려움, 열망이 깃든 순간순간을 비춰주고 있겠지요. 하지만 역사는 종종 망상처럼 보였던 무언가를 실현시켜왔습니다. 그러니 그 기묘하고 장대한 합창 속에서 우리는 2025년의 대한민국과 그 대통령의 운명을 지켜볼 뿐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 2025년이 역사 한 장에 기록될 때 오늘날 우리가 나눈 이 예언과 운세 이야기가 그 역사적 순간을 미리 예고한 작은 불씨였다고 회자될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장황하면서도 매혹적인 예언들에 근거한 2025년 대한민국 대통령의 운명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출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드라마틱한 대전환의 서막 한가운데 서 계신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한 의심과 열린 태도로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한반도에 일어날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다. 이는 예언자가 오래 전부터 말해온 한국의 국운을 바꾸는 흐름이며 중심에는 지도자이자 구세주로 불릴 인물의 등장이 있다. 두 번째 자미성인이 2025년 한국에서 등장한다. 물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지만 그 안에는 위를 가리키는 진실이 담겨 있다. 세상은 겉으로는 복잡하지만 실은 단순한 방향을 반복하고 있다. 그 흐름을 읽는 자가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보는 세계는 사람들이 걷는 길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그의 이름은 자공. 그는 주역의 깊은 해석자였으며 동방의 흐름을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예언가였다. 자공은 왜 한반도를 주목했는가? 자공은 20년 전부터 말했다. 한반도는 곧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 말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들렸고 때로는 무시되었다. 그러나 그는 반복했다. 세상의 중심은 늘 움직여왔다. 지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의 끝, 그 만남의 지점이 바로 한반도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궤를 그렸다. 하늘의 움직임을, 땅의 울림을, 사람의 마음결을 동시에 담은 궤. 그리고 그 궤는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 해는 2025년.
예언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다. 자공은 말했다. 예언은 벼락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먼 데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된 흐름이며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누군가는 그 위를 걷는다. 그는 2025년을 분기점이라 했다. 그 해 한반도에 두 번째 자미성인이 등장한다. 이미 첫 번째 자미성인은 등장하여 길을 닫고 말을 던졌으며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그가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그는 떠났거나 숨었거나 혹은 아직 준비 중이다. 그러나 두 번째 성인은 2025년 한반도에 등장하여 분단의 벽을 허무는 자,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을 여는 자가 된다. 자공의 말은 처음엔 낮게 울렸다. 그의 예언은 처음엔 바람 속 메아리 같았다. 정치인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고 언론은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이 가리킨 방향으로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공은 자주 말했다. 예언은 방향이다. 그는 미래를 보지 않았다. 흐름을 느꼈을 뿐이다. 자공은 스스로 미래를 본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흐름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후가 변할 때,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고 국경이 의미를 잃을 때 그는 그 방향 속에서 누가 중심에 설지를 본 것이다. 그 중심은 한국,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두 명의 자미성인이 있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했다. 첫 번째 자는 이미 말을 했다. 그러나 그 말은 아직 해석되지 않았다. 두 번째 자는 곧 나타난다. 그는 말을 하지 않고도 모두를 걷게 만든다. 그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나설 때 모두는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구세주였는가? 그리고 그는 2025년을 경계로 남겼다. 자공은 그 해를 분기점, 국군의 변곡점, 구세주가 드러나는 해, 분단의 균열이 시작되는 해, 세상의 시선이 한반도로 몰리는 해라고 말했다. 그는 수없이 그 해를 언급했다. 2025년, 을사년과 맞물린 그 시기, 한민족이 다시 스스로의 운명을 묻는 시간. 2부, 두 성인의 길, 그리고 2025년의 문. 예언은 반복해서 전해져야 한다. 들을 준비가 된 자에게는 방향이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조용히 흘러간다. 자공은 두 자미성인의 예언을 자주 말하곤 했다. 하늘의 별은 셋이 아니다. 셋이 되면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나는 길을 밝히고 다른 하나는 그 길을 따른다. 자미성인 두 사람. 하나는 이미 등장했고 다른 하나는 곧 나타난다. 그 첫 번째 자는 말을 남긴 자였다. 그리고 두 번째 자는 말 없는 시련을 보여줄 것이다. 그는 대통령일 수도 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조용한 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둘 중 어느 것도 그를 정의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묻게 될 것이다. 그가 다음 구세주인가?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나 시간이 대답하게 될 것이다. 자공은 말했다. 예언이 정확한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라고. 예언은 흐름을 읽는 자의 증언일 뿐이라고. 그는 2025년이라는 해를 단순한 숫자가 아닌 시대의 전환점으로 여겼다. 2025년 자미성인의 등장. 2025년은 준비된 시간이다. 사람들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국가들은 혼란을 감추지 못하며 진실과 거짓이 바뀌는 순간이다. 이때 그 자가 등장한다. 그는 많은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본 자다. 그는 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그는 다만 행동이라는 말 없는 언어를 선택한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다. 그러나 그의 발자국 위로 많은 이들이 길을 걷는다. 그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싸우지 않는다. 그가 움직이면 국군이 바뀌고 한반도의 방향이 바뀌며 세상의 주시가 모인다. 그는 누구인가? 자공은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이름은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 인물의 성질을 분명히 말했다. 그는 이 시대의 대통령일 수도 있다. 아니면 대통령이 되지 않은 진짜 지도자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 국군의 핵을 쥐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따르는 자를 모으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긴다. 그는 빛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따라가는 길 위에는 늘 빛이 있다. 그는 통일을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존재가 통일의 시작이 된다.
구세주라는 말, 자공은 어떻게 말했는가? 구세주란 누구인가? 사람들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스스로를 잊은 채 세상의 흐름을 따르는 자인가? 나는 그를 구세주라 부르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그는 하늘이 준비한 사람이다. 하늘은 한반도의 구원을 위해 두 사람을 준비했다. 하나는 이미 다녀갔고 다른 하나는 이제 막 떠오른다. 을사년의 그림자, 그리고 반복되는 순환. 자공은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을사년은 한반도 땅에서 가장 어두운 기억을 남긴 해였다. 그러나 시간은 순환하고 기억은 반복된다. 2025년 을사년이 다시 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잃는 해가 아니라 되찾는 해가 될 것이다. 이번에는 넘어가는 해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해가 될 것이다. 구체적 변화의 신호. 자공은 2025년 이후 이 성인의 등장과 함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전했다. 그 변화는 이렇게 말해진다. 처음에는 국민의 말투가 바뀐다. 그 다음은 지도자의 자세가 바뀐다. 그 다음은 언론의 방향, 교육의 언어, 군대의 목적이 달라진다. 그리고 북쪽에서 침묵이 사라진다. 그 순간 통일의 첫 문장이 써진다. 예언은 지도자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방향을 가리킨다. 자공은 말했다. 나는 누가 될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나는 다만 어떤 이가 그 자리에 가야 하는지를 말할 뿐이다. 그는 이미 마음을 다친 사람이다. 그는 이미 세상의 거절을 견뎌본 사람이다. 그렇기에 그는 이끌 수 있고 그렇기에 그는 한반도의 구세주라 불릴 자격이 있다. 3부. 통일은 문이 아니라 흐름이다. 통일은 어느 날 문을 열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통일은 바람이 방향을 바꾸듯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오는 흐름이다. 자공은 말했다. 나는 통일을 날짜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징조로 읽는다. 하늘은 통일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움직임의 합으로 보았다. 그 작은 움직임은 2025년 이후부터 하나씩 실현되기 시작한다. 남과 북은 오랫동안 등을 돌렸다. 그러나 둘 다 같은 해를 이마에 받았고 같은 겨울을 견뎠으며 같은 봄을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서로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스스로를 회복하려는 시간이었다. 이제 그 시간이 다했다. 2025년 그 기다림은 끝나고 움직임이 시작된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된다. 자공은 말했다. 통일은 사람의 말에서 시작된다고. 무기가 아닌 말, 정치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된다고. 먼저는 뉴스의 단어가 바뀐다. 북한이라는 말보다 북쪽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인다. 다음은 학생들이 바뀐다. 북쪽의 청년들과 남쪽의 청년들이 같은 책을 읽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도자가 바뀐다. 싸우지 않는 지도자, 구호를 외치지 않는 지도자. 그러나 묵묵히 길을 내는 자. 그 자가 2025년 이후 중심이 된다. 대통령인가 구세주인가? 자공은 또 말했다. 그를 사람들은 대통령이라 부를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의 존재는 단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바꾸는 자라고. 그는 지도자이다. 그러나 그의 정체는 지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는 구세주라 불리겠지만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가 움직이면 한반도의 국운이 반전된다. 아시아가 흔들릴 것이다. 자공의 예언은 한반도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아시아 전체의 지각이 움직일 것이라 말했다. 한반도의 통일은 아시아의 고요함을 깬다. 일본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하고 중국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흔들리며 러시아는 남쪽을 주시하고 미국은 물러선 자리에서 새로운 방식을 찾는다. 그리고 그 모든 가운데 한국이 서 있다. 크지 않으나 무겁다. 군사를 내세우지 않으나 방향을 가진다. 한국의 위치는 어디인가? 자공은 한국은 조율자라 말했다. 가장 크지도 가장 빠르지도 않은 나라. 그러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나라. 한국은 두 개의 사상을 본 나라다. 두 개의 체제를 살펴본 나라다. 그 경험이 세계의 혼란을 중재할 자격이 된다. 그 구심점은
지도자가 아닌 경험이다. 그리고 그 경험의 시간은 곧 구군이 된다. 사부. 하나로 흐르는 시간, 하나로 이어지는 세상. 자공은 오래전부터 말해왔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한반도는 더 이상 지역이 아니라 흐름의 출발점이 된다고. 그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지만 실은 오래전부터 움직이던 세계의 경향을 꿰뚫은 흐름이었다. 그는 말했다. 2025년 이후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는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세상은 오래도록 힘을 기준으로 나뉘었다. 큰 나라, 큰 시장, 큰 군사. 그러나 이제는 중심을 바꾼다. 그 중심은 조율할 수 있는 나라, 회복을 기억하는 나라, 겸손을 배운 나라가 된다. 그 나라가 바로 통일된 한국이다. 한국은 세상의 구심점이 된다. 한국은 크지 않다. 그러나 깊다. 단일 민족이면서 분단을 겪었고 기술을 가졌지만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웠으며 빠르면서도 기다릴 줄 아는 민족이다. 그런 경험을 가진 나라만이 새로운 세계를 조율할 자격이 있다. 자공은 이 말을 단호히 반복했다. 한국은 힘의 나라가 아니라 중심의 나라가 된다고. 화폐의 통합은 어떻게 오는가? 자공은 화폐에 대한 예언도 남겼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약속이 바뀌는 신호라고 했다. 화폐는 약속이다. 그러나 지금의 화폐는 신뢰를 잃었다. 각 나라는 자신의 화폐로 자국을 지키려 했지만 이젠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찾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에서 방법을 것이다. 하나의 화폐, 흐릿해지는 국경. 한국은 통일 이후 내부에서 먼저 하나의 통화 체계를 시도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경 없는 경제 모델로 확장된다. 이 모델을 동남아시아가 따라오고 중동과 아프리카가 시도한다. 그리고 결국 세계는 하나의 공통 화폐를 실험하게 된다. 이 화폐는 종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종이보다 단단할 것이다. 자공은 이 시점이 2025년 이후 10년 이내에 시작된다고 말했다. 국경은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무의미해진다. 자공은 국경 폐지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는 국경의 의미가 흐려질 것을 말했을 뿐이다. 국경은 지도에 남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는 점점 사라진다. 예전에는 어디서 태어났는가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무엇을 향해 사는가가 중요해진다. 출신보다 방향, 혈통보다 신념, 국적보다 공감. 이 흐름을 처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나라는 통일된 한국뿐이다. 자공이 본 그 이후의 흐름. 2025년 두 번째 자미성인이 등장하면 통일이 시작되고 2027년 한국은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조율의 역할을 맡게 되고 2030년 한반도형 통화 모델이 첫 실험에 들어가며 2035년 연결을 기조로 한 비국적 단위 경제 공동체가 제안될 것이다. 구세주의 역할은 이제 다르다. 구세주는 더 이상 재앙을 막는 자가 아니다. 이제 구세주는 갈라진 마음을 다시 엮는 자다. 그는 정치인이 아니며 종교인이 아니며 한 시대의 흐름을 말없이 실현시키는 자다. 그는 이 길을 외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길은 사람들이 스스로 걷게 된다. 자공은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2025년 한반도에 등장한 자를 보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 이 자가 말없이 움직이는 구세주였구나 하고. 오부. 예언은 멈췄고 흐름은 남았다. 자공은 어느 날 말을 멈췄다. 그는 어디에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흐름을 향한 말들 뿐이었다. 그는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흐름을 말했을 뿐 누가 그 길을 걷는지는 하늘이 결정하고 땅이 반응하고 사람이 증명할 것이다. 그는 왜 사라졌는가? 자공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흐름을 본 자였고 회의한 것을 말하지 않는 자였다. 예언은 신비한 예술이 아니다. 예언은 이미 시작된 것을 먼저 알아채는 능력이다. 나는 그저 조금 일찍 본 것뿐이다. 그리고 이제 세상이 스스로 그것을 알게 될 때가 왔다. 그는 무엇을 남겼는가?
자공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분명하게 전했다. 2025년 한반도에 두 번째 자미성인이 등장한다. 그는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한국의 국운을 바꾼다. 그에 따라 남북 통일이 현실화된다. 이후 한국은 세계의 조율자로 부상한다. 화폐는 하나로 통합되며 국경은 흐려진다. 세계는 강대국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흐름의 출발점은 한반도다. 그리고 그는 남겼다. 조용한 질문 하나. 자공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사람들에게 직접 향하는 질문이었다. 그 자는 2025년에 나타난다. 그는 지도자일 수도 있고 조용한 구도자일 수도 있다. 그는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행동할 때 대통령도 세상도 길을 바꾼다. 그러면 그를 무엇이라 부를 것인가? 당신은 그를 구세주라 부를 준비가 되었는가? 예언은 끝났고 길은 시작되었다. 자공은 사라졌다. 그의 말도 바람 속에 묻혔다. 그러나 그가 말한 2025년은 지금 우리 앞에 도달했다. 그 해는 단지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는가? 이 예언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2025년 한반도 통일을 이끌 구세주는 과연 대통령인가? 그 답은 한국의 미래, 국운 그리고 지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